원서요. 오늘 여러분 혹시 그 물권법 다 밑줄 다 그으셨나요? 물권법부터는 책을 좀 보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물권법이 14문제 나오거든요. 14문제요. 그래서 지금 물권법은 어디까지 줄을 그어놨냐면 소유권 끝까지 그어놨어요. 알겠죠? 그래서 아마 지금 이러면 올라가 있는 것은 아마 점유권까지 올라가 있죠? 점유권 보시고 이제 민법 총칙하고 물권법하고 차이는 뭐냐면요. 민법 총칙은 물권법하고 채권법을 공부하기 위해서 전 범위를 아우르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요. 민법 총칙은 상당히 좀 사실 어려운 분야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공부를 할 때 공부를 잘 모르신 분들은 항상 민법 총칙 공부하다 그만둬요. 그래서 하고 나서 들어보니까요. 뭐 갑자기요 법률의 해석 나와가지고 비진이 막 통적 희한한 말 하고요. 사실 상당히 어려운 분야예요. 그것은 여러분뿐만 아니라 법을 처음 공부하신 분들도 상당히 어려워하는 분야거든요. 대리 갔더니 들을 때는 뭔지 알겠는데 양이 너무 많고요. 막 이렇단 말이죠. 무효와 취소라고 하는 말도요. 그냥 무효면 무효고 취소면 취소지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 보면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민법 총칙에서는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학생들은 아예 그냥 민총을 포기하고 적당히 그냥 용어 정도 아는 정도 이렇게 하는 학생도 가끔 있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뭐 그 정도는 아니고요. 원래는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물권법하고 채권법을 먼저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물권과 채권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내용을 모아놓은 게 바로 뭐냐면 민법 총칙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을 먼저 공부하고 나중에 와서 이제 물권하고 채권을 배우니까 조금 순서가 좀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그렇게 돼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3월, 4월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고요. 물권을 먼저 강의하고요. 5월 달은 채권을 먼저 강의해요. 그래서 물권, 채권을 먼저 강의하고 그 다음에 민총 맨 나중이에요. 그러니까 3월, 4월은 물권법, 채권법, 민총. 그 다음에 5월달, 6월달은요. 채권법, 물권법, 민총 이런 식으로 강의를 해요. 알겠죠? 원래 민총이라는 것은 맨 나중에 공부를 해야지 이게 사실 좀 더 이해가 좀 더 훨씬 더 잘 되는 것이거든요. 원래 이제 민법 총칙이라는 것은 물권법과 채권법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내용을 모아놓은 것인데 사실 또 공통적으로 적용된 게 또 그렇게 또 많지도 않아요, 또. 우선 이게 이제 문제란 말이에요. 우리 시험 범위에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각각 따로따로 이렇게 법이요 규정되어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이게 이제 약간요 문제점이죠. 그래서 그런데 물권법부터는 물권하고 채권은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사회생활을 했으면 다 겪었을 법한 그런 내용들이 이제 지금부터 이제 물권하고 채권에 나와요. 그래서 물권법에서 14문제, 채권법에서 10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공부를 할 때는 물권과 채권에 올인해야 돼요. 민총이 올인하는 것이 아니고 아시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민법 총칙 공부가 돼요. 무슨 알겠죠? 그래서 물권하고 채권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특별법이 문제가 되는데요. 특별법은 여러분 날짜를 하루 잡아서 3월 초쯤에 첫째 주나 이럴 때 일요일에 한번 강의를 할까 생각 중이에요. 알겠죠? 왜냐하면 이 특별법은 공부가 강의가 단순하게 끝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택임대차하고 상가금 임대차를 강의를 하려면 꼬박 한 4시간 정도 걸려요. 거기만 하더라도요. 꼬박. 그런데 이 주택임대차하고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잘 모르면 첫 번째 여러분들이 뭘 못하면 나중에 부동산을 못해요. 부동산이 대부분 다 임대차가 아주 기본이거든요. 그 다음에 집합건물하고 부동산 실명법하고 그 다음에 가등기담보가 있는데 이런 것은 강의를 한번 들으면 금방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특별법 한 가지 좋은 점은 강의를 한번 들으면 다 아는 것들이에요. 6문제거든요. 이 6문제는 학원에서 거의 강의를 안 해서 그렇지 강의를 한번 들으면 거의 뭐 다 맞추는 문제죠. 그러니까 보너스 문제를 마찬가지고요. 작년 30회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민법을 좀 더 쉽게 느낀 이유가 뒷부분을 공부를 잘 안 하는데 특별법이 쉽게 나와가지고 6문제가 거의 6문제 중에 대부분 5문제를 다 맞춘 거예요. 사람들이요. 알겠죠? 그러니까 공부가요 문제가 엄청나게 쉽게 느껴지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물권법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우리 시험들을 보면 기출문제만 보면 웬만큼은 다 나왔거든요. 그런데 작년 시험 같은 경우는 물권법의 경우는 거의 이제 국가고시에 있죠. 다른 국가고시에서 시험 나왔던 문제 지문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사실은 좀 까다로운 문제였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어렵지 않게 느낀 것은 채권법하고 특별법이 쉬우니까 사람들이 뒷부분이요. 그래서 아마 쉽게 느꼈는데 점수가 또 안 나오신 분은 안 나오고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보기에는 되게 쉬운데 짤막짤막해 가지고요. 그래서 올해는 아마 뭐 100%요. 개론보다는 민법이 좀 더 어렵게 나오겠죠. 당연히요. 그래서 공부를 좀 약간 좀 더 아무래도 여러분요.
민법이 쉬운 게 낫는지, 개론이 쉬운 게 나은 건지, 뭐 당연히 민법이 쉬운 게 합격률이 훨씬 더 높죠. 알겠죠? 민법이 쉬운 게요. 왜냐면 개론은 쉽든 어렵든 점수는 똑같아. 어차피 계산 문제는 포기하고 가가지고 세 문제밖에 못 맞추니까 이론 문제는 누구나 다 맞추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점수가 쉬워도 그 점수, 그러니까 어려워도 그 점수예요. 그런데 이제 민법 같은 경우 어려우면 점수가 확 떨어지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쉬우면은 점수가 확 올라가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민법이 쉬운 게 좀 더 하는데, 이제 내년 시험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면 이제 3년째, 4년째 뭐 문제정권이 이렇게 있으니까요. 아마 지금은 워낙 지금 그 사회가 불경기가 되고 그래서 취업률도 많이 낮고 그래서 아마 지금 계속요. 주택관리사 시험도 그렇고 계속 문제들이 좀 더 쉽게 나온 것이 아닌가. 일단 뭐 자격증을 줘야 가서 일을 할 거 아니에요. 알죠? 그래서 지금은 좀 의외로 예전 같았으면 한 번 쉬우면 한 번 어렵고 분명히 그랬었거든요. 그렇지 않고 좀 더 평균적으로 나온 것이 아닌가 싶긴 해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 밴드를, 학원 밴드가 있고 제 밴드가 있잖아요. 내 밴드를 두려면 이렇게 이제 아마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런데 밴드에 보면 글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 글들을 저는 자료를 하기 위해서 해놨는데 와가지고 이제 인사말 하니까 나도 모르게 이제 댓글을 달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쭉 이렇게 뭐 밴드 한 가지 안 좋은 게 카페나 이런 것처럼 목차를 다룰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알죠? 근데 어떻게 되냐면 맨 앞에 보면 맨 위에, 밴드 맨 위에 보면 인기글이라고 하는 거 있거든요. 인기글. 여기 바로 옆에 오면 뭐라고 샵 이렇게 하고 태그 단 게 있죠? 샵 뭐 이렇게 쭉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이것을 이렇게 쭉 이렇게 스크롤 이렇게 쭉 하면, 옆에를 하면 여기에 필요한 목차들이 있는데 그걸 딱 클릭하면 전체 거기에 해당하는 것만 딱 볼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것만 쭉 해놨으니까요. 주로 이제 뭐를 해놨냐면, 우리 시험범위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부동산을 오픈했을 때 반드시 알아야 될 사이트가 몇 개 있거든요. 그걸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죠. 그 사이트 한꺼번에 모아놨어요. 왜냐하면 부동산 하시는 분들도 들어오니까요. 그 다음에 그것은 여러분 지금은 볼 필요 없죠. 아시겠죠? 부동산 사이트가 있는데요. 뭐 법령 검색하는 거, 판례 검색하는 거, 그 다음에 뭐 실거래가에서 검색하는 거,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걸 하나하나 찾아서 들어가려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찾는지 하는 걸 거기다 한꺼번에 모아놨어요. 그러니까 한 10개 정도 되나? 10몇 개?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될 거예요. 기본적으로 해놓고,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면, 꼭 여러분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서울시는 정말 잘 돼 있어, 서울시가요. 서울시는 주택임대차하고요, 상가금리 임대차 있잖아요. 이 주택하고 상가금리 임대차에 대해서 상담을 받은 사례집을 꼭 발간을 해요. 알죠? 그래서 작년에도 이제 발간을 했는데, 이게 이 주택임대차하고 상가금리 임대차에 관한 것을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알죠? 그래서 꼭 한번 보시면, 나중에 이제 주택임대차 보호법하고 상가금리 임대차 보호법 딱 강의를 듣고 그걸 딱 보면은 정말로 실생활의 공부가 너무너무 도움이 되는 거예요. 학생들이 굳이 나한테 와서 질문할 필요도 없이 이것은 반드시 실무를 하거나 그렇게 하려면 프린트를 칼라로 좀 돼 있는데 흑백으로 해도 큰 문제가 없는데 프린트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꼭 가지고 있으면 실생활에 정말 많이 도움이 되고 실무할 때 이렇게 그냥 있지 말고 그걸 이렇게 한 번씩 펼쳐보잖아요. 그럼 정말 많이 도움이 돼요. 알겠죠? 이렇게 비용상은 어떻게 하고 권리금도 보면 여러 가지 형태가 있잖아요. 별의별 놈들이 다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질문과 해답이 정확하게 나와 있거든요. 어떻게 처리한다. 그러니까요, 실제로 강의실에서 강의 듣는 것보다 훨씬 더 자세하게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냐면 아예 그냥 실전이잖아요. 그거든요. 우리가 흔히 일어나는 일들을 여기서 해놨어요. 그래서 주택임대차하고 상가금리임대차. 그래서 특히 상가금리임대차는 눈물구만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눈물구만 흘리세요 이 말이에요. 진짜예요. 눈물구만이에요. 서울시. 여기는 대부업체 사람 많이 당하잖아요. 상조회사. 알겠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상가. 이런 몇 가지 우리가 실생활에서 가장 근접하면서 많이 당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관한 사례들을 쭉 해가지고 상담을 해놓은 게 있어요. 눈물구만 사이트라고. 정말 서울시는 정말 잘 돼 있어요. 알겠죠? 다른데 경기도 같은 거 이런 거 없어요. 잘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주택이나 상가 같은 데 보면 서울시에 들어가가지고 이런 데 보면 나중에 보면 주택임대차 상가금리임대차 보면은 거기 보면 이제 분쟁 위원회가 있거든요. 그 분쟁위원회에 상담하는 내용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언제든지 궁금하면 여기다 사이트에다 글을 올리면 바로바로 답이 와요. 알겠죠? 그래서 정말 잘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뭐가 하나 있냐면 우리가 이제 국가고시 있죠. 국가고시에서 이제 2019년, 2018년, 그 다음에 2017년 아마 3년 거 지금 올려놓은 것 같아요. 이런 민법 총칙 강의가 이제
오전 반쯤 못 한 법이니까 야간 반 잠깐 못 한 법인데 그건 할 거예요. 거기 보면 2019, 2018, 2017년 국가고시에서 나왔던 문제 있죠. 그 해에 나왔던 문제, 민법 총칙만. 우리가 물권법 아직 안 배웠잖아요. 그래서 민법 총칙에 관한 문제만 전부 다 올려놨어요. 해설도 다 돼 있으니까요. 나중에 필요하면 이거 다운받으면 이거 민법 총칙 부분만 쭉 이렇게 보면은 아, 문제가 왜 이렇게 따로따로 올리냐면 문제가 똑같다는 걸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특이한 것은 거의 몇 개 안 돼요. 물권법 가면 조금 이제 많죠. 왜냐하면 각 시험마다 보는 눈이 다르거든요. 법무사는 주로 등기 3으로 보기 위해서 사람 뽑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등기에 관한 내용이 좀 복잡해요. 무슨 말인지 알죠? 우리는 부동산에 관한 거죠. 그럼 우리는 부동산에 관한 내용이 좀 많이 나와요. 각각 다 다르다고요. 노무사는 그게 아니죠. 노무사는 일반적으로 노무 행정에 대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에 관한 문제가 주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이론이 나오고 이렇게 약간씩 다 다르단 말이죠. 문제 나오는 것이. 그러다 보니까 물권법 가면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민초인 이런 거 보면 거의 문제가요. 매년 나오는 문제가 다 똑같아요. 알았죠? 문제가. 그래서요,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요, 보면 하나를 그러니까 똑바로 풀면 나머지 문제의 거의 70%를 풀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꾸 문제를 막 이것저것 푸는 게 아니고 하나를 똑바로 보는 거죠. 그러고 나서 한 두세 번 봐가지고 이걸 어느 정도 알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봐야죠. 자꾸 사람들은 뭐든지 그냥 막 복사는 엄청나게 해놓고 그냥 눈 해가지고 연필 그으면서 막 보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일단 하나를 정확하게 보는 거죠. 그러고 나서 나머지 거 봐봐. 그러면 70%를 정확하게 내가 맞출 수가 있어요. 알죠? 그걸 뭘 얘기하냐면 모든 문제들이 민법은 하나의 틀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내용이 똑같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강의실에서 강의하는 거 이상의 범위가 넘어서는 것은 거의 몇 개 안 돼요. 각 문제마다 다르니까 법원행정고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그 법무사 쪽에 문제가 있지만 등기 사무 같은 건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또 법원에서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좀 지문이 길죠. 그런 참에 우리하고 똑같아요, 내용. 아시겠죠? 그래서요, 밴드에 있는 문제를 쭉 해놨으니까요. 나중에 한번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풀어보시면 여러분한테 문제 아마 도움이 될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 문제 하나. 이제 문제 다 가지고 계시죠? 자, 여기 보시고. 자, 지금부터요, 물권법이요. 기본서요, 158페이지. 자, 물권의 의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물권법은 여기 보면 뭐라 써져 있죠? 이런 것은 심심하고 그렇게 한 번씩 읽어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장에 160페이지 한번 보세요. 160페이지 보면 여기 이제 부분이 사실 상당히 중요하죠. 중요한데 지금부터요, 물권을 대해서 한번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물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물권은요, 우리가 민법 총칙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 민법 총칙이요. 처음부터 끝까지가 법률행위죠. 그래서 우리가 맨 끝에가 조건기한이잖아요. 조건기한은 뭐죠? 법률행위의 효력이잖아요.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이나 소멸을 장래 불확실, 그러면 조건. 장래 확실한 사실, 그러면 기한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법률행위 의사 표시로 되어 있죠. 민법 총칙은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은 법률행위만 시험 보거든요. 민법 총칙 앞에 보고 뒷부분 또 있어요. 소멸시효 되게 복잡해요. 앞에 보면 법인, 능력에 관한 거, 이 부분도 좀 복잡하단 말이에요. 이게 앞에 부분 우리 안 배워요. 앞하고 뒤를 안 배우고 가운데 부분만 딱 배우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부동산을 거래할 때 필요한 지식만 있으면 되는 거지. 그 외에는 필요가 없으니까 앞하고 뒤를 떼버린 거예요. 알았죠? 그러니까 민법 총칙 공부하기가 조금 어렵죠. 이게 전부 다 있으면은 쉽잖아요. 그런데 앞하고 뒤를 떼가지고 가운데 우리는 딱 배운다. 법률 행위만 딱 배워. 다른 거 안 배우고요. 그래서 민법 총칙을 공부하려면 법률행위를 이해하면 간단한데 그 법률행위를 한순간에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어렵게 느끼죠. 그러니까 처음에 공부한 사람들이 그만두는 이유가 이 법률행위 의사표시가 계속 똑같은 말이 나오는데 똑같은 말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계속 법률행위 의사표시 그러니까 체계가 안 잡힌 상태에서 계속 그렇게 되니까 더 헷갈릴 수 있죠. 그런데 이 물권법하고 채권법은 이 하나를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도구가 없어요. 그러니까 물권과 채권을 하나를 가지고 설명을 못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물권에 의하고 채권의 의의를 가지고 모든 걸 다 해결하면 돼. 그러니까 물권법은 해결할 때 어떻게 해결하냐? 채권법의 의의를, 채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가지고 물권을 해석하면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물권이 무엇인가? 지금 이 의의를 가지고 물권과 채권은
두 가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권에서 14문제, 채권에서 14문제 모두에서 24문제가 나와. 그러니까요, 앞뒤 딱 포기해도 물권하고 채권만 공부를 열심히 하면 적어도 20문제 이상 맞추거든요. 알았죠? 나머지는 찍어도 다 4문제 이상 맞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민법 총칙 열심히 하다가 점수 안 나온 것보다는 항상 공부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느냐? 지금부터는 무조건 물권, 채권, 민총, 채권, 물권, 민총 이렇게 공부를 해야 돼요. 아시겠죠? 왜냐하면 민총 공부하는 양보다 물권하고 채권 공부하는 양이 훨씬 더 적어요. 그리고 우리가 민총은요 5번 강의했거든요. 그런데요, 물권하고 채권은 한 번이나 한 번 반 정도. 그 다음에 물권은 4번이면 끝나요. 훨씬 물권 양이 훨씬 많거든요.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렇단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딱 보면 공부하는 양이 민총이 민법의 전부의 반이에요. 물권, 채권, 특별법이 있는데 근데 10문제밖에 안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당연히 공부를 어디 해야 되겠어요? 물권하고 채권하고 특별법에 올인해야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요, 지금부터 보면 물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사람이 물건을 여기서 이제 직접적이라고 하는데요. 직접적, 그 다음에 배타적, 그 다음에 독점적으로 여기서 지배할 수 있는 권리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여러분요, 뭐가 잘 나오냐? 할 수 있느냐는 말, 이렇게요. 지배권이라고 그래요. 지배권.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물권 그러면 뭐냐? 그러면 지배권 이렇게. 아시겠죠? 일단은 할 수 있는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것을 관념적이죠? 뭐뭐 할 수 있는이다. 사실적인 것은 뭐죠? 봐봐. 내가 지금 뭐죠? 이것을 분필을 질 수 있는이에요. 지고 있는 거예요. 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고 있죠? 이걸 잡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을 할 수 있는 그러면 안 되죠. 하고 있는이죠. 이걸 사실이라고 그래, 사실. 지금 뭐로 보이죠? 오감, 눈으로 보이는 거잖아요. 이걸 사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요, 할 수 있느냐. 내가 언제든지요, 내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이고, 언제든지 전세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이고, 알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할 수 있는 권리예요. 지배할 수 있는. 그러면 직접적, 배타적, 독점적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지금부터 설명을 해. 우리 항상 배타적, 독점적은 일본 스모 씨름을 가지고 보면 돼요. 알겠죠? 일본 스모 씨름 보면 두 사람이 같이 이렇게 맨 처음에 나란히 이렇게 서 있죠? 이걸 뭐란다? 이걸 같이 서 있다? 양립한다. 두 사람이 서 있다, 이 말이야. 양립한다. 그러니까 양립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걸 뭐란다? 이것을 경합한다. 이렇게 얘기해. 경합한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보면, 착오와 사기가 경합한다. 이런 말 쓴단 말이죠. 알겠죠? 그럼 이게 경합을 할 때는, 경합한다는 건 대부분이 다 뭐냐? 선택적으로 행사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요, 일본 스모시로에서 또 보면은, 한 놈은 반드시요, 밖으로 튀어나가게 돼 있어. 한 사람은 이렇게 딱 있잖아요. 얘가요? 내가 말하잖아요. 기저귀 차고 하는 거 있죠. 스모시름 보면 밀어버리니까 원 밖으로 나가잖아요. 그러면 같이 나란히 서 있을 수 있어, 없어? 없죠. 이것을 뭐란다? 양립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것을 뭐란다? 이것을 바로 독점적이라고 얘기하는 거. 독점적. 이것을 뭐란다? 배타적이라고 얘기하고요. 배타적. 혼자만 있지, 혼자만.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하면 점유라고 하는데 나중에 이제 점유라는 표현으로 나와. 그래서 여러분들 공동 소유에 가면 뭐라고 나오냐? 공유자 중 한 사람이 배타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이런 말이 나와. 그럼 배타이란 말은 나 혼자만 이 말이죠. 나 혼자만 점유하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이죠? 그래서 점유라는 뜻은 뭐냐? 점유라는 뜻은 두 사람이 나란히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잡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두 사람이 같이 있을 수 있어요? 그냥 앞으로 이제 물권법에서 점유라는 말이 딱 나오죠. 그럼 뭐냐? 그것은 독점적이고 그건 배타적이다. 이런 말이에요. 나란히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립할 수 없다. 그 말은 혼자서만 한다, 독점이다. 너는 안 돼. 나 혼자만. 그래서 우리 보면은 사람들이 보면은 사람도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나 제일 싫어. 그 말은 뭐죠? 저 사람한테는 왜 너는 나한테 그렇게 적대적이냐? 너는 왜 나한테 그렇게 배타적이냐? 이런 말 해, 안 해? 하죠. 그건 나 너 싫다는 거죠. 물과 기름. 서로가 섞일 수 있어, 없어? 없죠? 그것을 바로 뭐냐? 배타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말을 전체적으로 이해를 해야 돼. 알겠죠? 우리가 경합한다는 것은 두 개가 나란히 서 있을 수 있는데, 둘은 서 있을 수 있는데, 둘 다 선택하면 중첩이라고 하는 거예요. 둘 다라면 중첩적이다. 그럼 둘 중에 하나 그러면 뭐라 한다? 선택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일단은 보시고. 그 다음에요, 여기 뭐냐면 사람이죠? 사람 뭐라 한다? 주체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 물건을 뭐란다? 객체다. 이렇게 대상이다. 이렇게 얘기해. 그럼 물건에 뭐가 있냐? 물건에 뭐가 있죠? 먼저 점유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뭐가 있다? 여기 본권이 이렇게 있는 거, 본권. 그러면 점유권은 뭐냐? 우리 민법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사람은 점유권이 있다. 점유권이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 사실상 지배를 뭐라고 표현하냐? 이것을 점유라고 표현하거든요. 점유하는 사람은 점유권이 있다. 이렇게. 여러분 혹시 법률 요건, 법률 효과 기억나요? 갑과 을의 청약과 승낙을 하면 계약이 이루어지죠? 계약을 뭐라고 한다? 법률 요건 원인이다. 원인이다. 뭐가 있다? 결과를 뭐라 한다? 법률 효과. 그래서 이걸 뭐냐? 이 점유라고 하는 것은 법률 요건이라고 얘기하고요. 원인이죠. 이 요건으로부터 점유권, 법률 효과가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법률 효과. 알겠죠? 그런데 이렇게 하면 복잡하니까 여러분 봐봐요. 사실상 지배란 말이 뭐냐? 지배는 사실이란 말이 뭐다?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게 사실이에요. 내가 지금 잡고 있는 게 보여 안 보여? 보여? 이게 무슨 색깔이죠? 하얀색이죠? 이걸 여러분 사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사실상 내가 지금 뭐하고 있죠? 잡고 있죠? 이걸 뭐라 한다? 지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상 지배.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법에서요. 책에서 뭐가 나오냐? 사실상 지배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것은 뭘 얘기한다? 점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점유하면은 뭐가 있다? 이건 점유는 사실의 문제이고 점유권은 뭐다? 권리의 문제이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점유하는 사람은 이렇게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사람은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고 점유하고 있는 사람은 점유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가 사실을 침해당했다고 해가지고 소송을 할 수 없다고. 사실이란 건 뭐죠? 내가 쳐다보는 거죠? 너 왜 나 쳐다봐? 이렇게 하면서, 너 왜 나 쳐다봐? 왜 나 째려봐? 이렇게 해서 소송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알겠죠? 사실은 소송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뭐가요? 권리의 침해가 있어요. 권리의 침해가 있어야 소송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요, 쳐다볼 때 경멸한 눈치로 쳐다볼 수 있어 없어? 있단 말이죠. 그랬을 때는 뭐다? 나를 모욕했다. 알겠죠? 뭐 쯧쯧하면서 눈 흘기면서 사람들 보는데 모욕 준 사람도 있어 없어? 있죠? 그럴 때는 모욕죄가 성립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 사실로부터 뭐가 나온다? 법률 효과로서 모욕죄가 그래서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권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일단 우리는 사실의 측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로 인해서 뭐가 있어야 돼? 권리의 침해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 점유는 사실이고 사실로부터 권리가 그냥 바로 나온다고 봐버려. 법에서. 그러니까 결국 무슨 말이죠? 누군가가 점유를 침해하면은 사실을 침해한 것인데 동시에 뭘 침해한 거예요? 권리, 점유권을 침해한 거예요. 그래, 점유권을 침해했으니까 권리가 침해됐죠? 권리. 자, 고갑선 교수가 얘기했죠? 권리가 뭐라고? 뭐 얘기하잖아. 고갑선이 제일 좋아하는 게 권리인데 고갑선생님 제일 먼저 강의할 때 권리, 권한, 뭐 이거 모르면 법이 아니라고 얘기해. 난 잘 몰라. 알겠죠? 근데 여러분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권리 나와 안 나와? 나오죠? 그때 말할 때 그 권리가 침해돼야지 법적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요, 지배로 점유로부터 점유권이 바로 나오게 돼 있어. 됐죠, 지금? 그럼 이제 점유라는 것은 점유권은 뭐다? 잡고 있는 건 뭐다? 점유. 여기서부터 뭐 나와? 점유권이 나온다. 됐죠, 지금? 오케이. 자, 그럼요, 이건 점유권이고 이건 본권은 뭐냐? 이 두 가지가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비교되고 있죠? 이건 비교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야? 비교된다는 것은 둘 다 같다, 같지 않다. 그래서 나중에 뭐가 나오는지 이런 말 나와. 점유권과 본권은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점유권과 본권, 점유권 맨 뒤에 보면 법적으로 나온다고. 점유권과 본권은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됐죠? 그 다음에 점유권에 관한 소에서 본권을 이유로 재판하지 못한다. 점유권에 관한 소송이 있는데 나한테 본권이 있으니까 이렇게 주장하지 못한다 이 말이죠. 점유권에 관한 소송은 점유로만 따지라 이 말이죠. 너가 본권을 가지고 따지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이게 바로 두 개가 지금 비교가 되는 거잖아. 간단한 문제잖아요. 자, 그럼 본권이라는 게 뭐냐? 본권? 왜 여기 앉아있죠? 왜 앉아있어? 공부하려고? 공부한다고 무조건 남의 학원에 들어와서 앉아있으면 되나? 뭐 왜? 수강 등록을 했죠? 수강 등록. 수강 등록을 했으니까 앉아있는 거죠. 앉아있는 게 바로 점유권이거든요. 지금 앉아있잖아요. 너 왜 앉아있어? 물어보면 거기에 대한 정당한 합당한 대답을 해야죠. 나 수강 등록했는데요. 이게 바로 본권인 것이죠. 점유를 정당화하는 거. 이 강의실에 앉아서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권한, 그것을 정당화하는 거, 권리를 정당화하는 거, 그걸 바로 뭐라 한다? 본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보면 학원에 오시다 보면 남의 아파트에다가 주차하고 오잖아요. 그럼 거기서 뭐라고 한다? 왜 여기다 주차한다고 묻잖아요. 근데요, 아저씨 죄송한데요, 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왜요? 뭐가 없다는 거야, 뭐가 없다?
본권이 없다는 거, 본권. 제입된 게 바로 뭐다? 소유권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나 이게 아파트 사지 않는데. 그래, 우리 제일 먼저 들러든 게 뭐예요? 내가요, 백이동이요, 1235요? 뭐, 아무 게 했는데, 우리는 1235가 없는데요. 이래 골치 아프죠, 알겠죠? 그래서 여기요, 소유권이 바로 본권이죠. 내가 이 아파트에다가 주차할 수 있는 권한. 그건 바로 뭐다? 그것은 본권, 소유권이 있다. 이 말이죠. 권리가 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 또 뭐가 있냐? 제한물권이 있죠? 여기서 제한물권이라는 것은 제한이라는 것은 소유권을 제한한다는 거죠. 소유권을 제한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사용하고 수익만 하는 거 있어요. 사용하고 수익만 하는 거. 가장 대표적인 거 뭐가 있다? 여러분 전세권이잖아요. 응? 전세 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갑이라는 사람이 아파트예요. A가요. 전세를 살아.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의 소유권이 어떻게 돼요? 전세를 줬으니까 뭐가 돼 있어? 제한이 돼 있죠. 왜요? 누가 자서 잠을 자야 돼요? 누가? 집주인이 잠자야 돼요? 전세권자가 잠을 자야 돼? 그러니까 잠자는 것이 사용하고 수익하는 것이 제한되어 있다 이 말이죠. 누구 때문에? 전세권자 때문에. 여기 뭐가 있다? 지상권이 있고 뭐가 있다? 지역권이 이렇게 있죠. 지상권은 뭐죠? 지상권은 항상 이게 갑이에요. 갑이고 이건 항상 을이에요. 그럼 제한물권은 뭐냐? 제한물권은 타인 누구죠? 갑이죠. 타인의 물건에 대한 권리예요. 그래서 이것을 항상 물권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요, 나중에 보면 제한물권 가면 항상 뭐라고 나오냐? 지상권은 타인의 땅지, 토지. 지역권은 타인의 토지. 전세권은 타인의 부동산. 이렇게 타인의. 자기 것은 절대로 전세를 자기 땅에다 자기가 전세 못해. 내가요, 내 평생 소원이 내가 전세권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려면 남의 집에다 해야 돼. 자기 집에다는 절대로 전세할 수 있어? 없어. 알겠죠? 하고 싶은 남의 집에다 해야 돼. 옆집에다가. 아시겠죠? 그래서요, 타인의 토지, 타인의 부동산 이렇게 되어 있어.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다? 여기는 지상권은 뭐다? 토지, 지역권은 뭐다? 토지, 전세권은 뭐다? 부동산. 여기서 말하는 부동산은 흔히 말했던 토지하고 건물을 부동산이라고 그래. 물론 부동산은 더 많아. 좀 이따 설명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담보물권이에요. 담보. 이러면 담보라는 것이 뭐냐? 담보는 우리나라하고 독일은 완전히 다른 체계를 가지고 있어. 독일의 저당권이라는 것은 뭐냐면 투자의 개념. 독일은 저당권이에요. 그러니까 독일은 저당권 어떻게 한 번 1번은 영원한 1번이에요. 이 1번이 2번으로 떨어지거나 2번이 1번으로 순위가 올라갈 수가 없어요. 한 번 1번 영원한 1번이에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똑같은 저당권에도 1번이 좋아요? 3번이 좋아요? 저당권 3개가 있어. 1번이 제일 낫죠. 그래 1번은 가장 안정적이죠. 그러니까 이자율이 싸요. 주식하고 똑같아요. 주식하고. 3번은 돈 못 받을 가능성이 있어 없어? 그러니까 이자율이 비싼 거예요. 투자 개념이니까. 그 다음에 독일은 이것을 마치 주식처럼 증권으로 해가지고 증권화를 만들어가지고 거래시장에서 사고팔고 할 수가 있어요. 왜요? 1번은 아무래도 안정적이니까 안정적인 수입을 원하는 사람은 1번을 원할 것이고, 알겠죠? 도박 좋아하는 사람은 몇 번을? 3번을 원하겠죠. 이해되셨죠 지금? 그렇게. 그러니까 독일은 또 경매가 되면 2번이 경매되면 2번만 없어져요. 1번하고 3번은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누가 경매를 청구하든지 관계없이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다 없어져요. 경매가 되면은.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내가 3번으로 있는데 2번이 경매를 했어. 나는 가만히 있는데 2번이 경매하면 1번부터 없어져. 1번, 2번, 3번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독일은 1번이 경매라면 1번만 없어져요. 2번이 경매하면 2번만 없어져요. 알겠죠? 그 다음에 누군가가요 1번에 돈을 갚았어. 그럼 독일은 1번만 없어지고 다시 그 사람이 1번이 지금 비어있죠? 2번, 3번 있으니까 1번이 비어있으니까 누구든지 이 집에다가 돈 빌려주고 들어올 사람이 있겠어 없겠어? 많겠죠? 알겠죠?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1번이 돈을 받고 없어지죠. 1번 저당권이 돈 다 갚았으니까. 그러면 2번이 1번으로 순위가 승진해. 우리나라는 어디든지 가도 승진해야지 맛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2번 저당권이 1번으로 순위가 승진해. 우리나라는. 이게 문제죠. 다른 나라는 순위가 고정됐어. 순위 확정 원칙이라고 그래. 우리나라는 순위가 승진해. 순위 승진의 원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다른 제도를 가지고 있어. 그건 왜 그러느냐? 우리나라에서 담보라고 하는 것은 투자의 목적이 아니고 혹시 돈을 못 받을까 봐서. 알겠죠? 오직 뭐만 하기 위해서 돈을 받을 목적으로만 해놓은 것을 해. 그래서 이것은 오직 담보적 기능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갑이 을한테 돈을 빌렸어. 그러면 을은 불안하죠. 그러니까 갑의 토지에다가 저당을 잡는 거죠. 근데 이놈의 저당권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요? 돈을 갚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쓸데없는 짓 한 거죠. 무슨 알겠죠? 돈을 못 갚았을 때가 문제죠.
돈을 못 갚으면 어떻게? 돈을 못 갚으면? 돈을 못 갚으면 이제 경매가 들어가죠. 그 돈을 갚으면은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알겠죠? 이것을 우리는 오직 담보적 목적만 해. 이 담보 물건에 뭐가 있다? 여기요, 유치권이 있고요, 유치권.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질권이 있고요, 저당권이 이렇게 있어. 유치권, 질권, 저당권. 질권은 전당포에다가 시계 반지 맡기고 이걸 동산이라고 그래요. 동산. 저당권은요, 부동산이라고 그래요. 부동산. 유치권은요, 물건이요, 물건. 항상 이런 물건 그러면 동산 플러스 뭐라고 그래? 부동산을 묶어서 물건이라고 하고, 부동산은 토지하고 건물을 묶어서 부동산이라고. 그래서 앞으로 말할 때 아무렇게나 말하면 안 돼. 건물이면 건물, 토지면 토지, 부동산이면 부동산, 물건이면 물건. 말이 전혀 달라. 알겠죠? 물건은 물건이라는 말을 하면은 동산, 부동산을 다 포함해. 알겠죠? 그런데 토지 그러면 토지만, 건물 그러면 건물만, 부동산 그러면 토지와 건물 항상 포함해. 그래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 여기다 대놓고 지상권은 부동산이다. 틀린 말은 아니죠. 왜? 부동산 중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 토지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러면 문제 1번 봐봐. 문제를 보면 뭐라 나서 부동산만 객체로 하는 거. 그렇게 돼 있어, 안 돼 있어? 돼 있죠? 그게 바로 감정평가사 시험에 나온 거라고요. 알겠죠? 부동산만 객체로 하는 경우. 돼 있어, 안 돼 있어? 돼 있죠? 그게 바로 뭐냐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다. 알겠죠? 몇 번이죠? 그러니까 정답이 3번이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3번. 이해되셨나요? 지상권은 뭐? 토지. 지역권은 뭐? 토지. 그 다음에 저당권, 전세권은 뭐요? 부동산, 토지하고 건물. 알겠죠? 근데 1번은 봐봐. 1번 소유권은 부동산 되고 점유권도 부동산 되는데 저당권도 부동산 되는데 소유권과 점유권은 뭐냐 봐봐. 소유권하고 점유권은 뭐다? 점유권은 물건이야, 물건. 물건이니까 뭐도 돼요? 부동산도 되고 뭐도 되고 동산도 되고. 소유권도 뭐다? 소유권도 물건이야, 물건. 물건이니까 뭐다? 부동산도 되고 뭐도 되고 동산도 되고 이렇게. 그런데 여기는 동산도 들어가잖아. 동산도. 소유권과 점유권은. 그래서 부동산만 그랬죠. 문제에서. 이게 감정평가사 시험에 나온 거란 말이죠. 부동산만. 그러니까 점유권은 동산도 되고 소유권도 동산도 되고 그래서 안 되는 것이고. 2번은 뭐죠? 2번은 소유권은 동산 들어가니까 안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3번은요 지상권하고 지역권하고 전세권이고. 4번은요 유치권은 뭐다? 유치권도 물건이죠. 그럼 유치권도 뭐가 들어가? 동산이 들어가서 안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4번 또 질권은 뭐만 돼? 동산만 되니까 안 되는 것이고. 자, 5번은요 지상권, 유치권이 또 안 되죠. 유치권은 또 뭐가 들어가? 동산이 들어가서 안 되는 것이고. 이해됐나요 지금? 그러니까 정답은 3번이 되는 거. 이렇게 찾는 거. 상당히 어려운 문제예요. 아시겠죠? 별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문제가, 이런 문제가 또 어떻게 나올 수 있죠? 동산, 부동산을 모두 포함하는 거. 객체로. 즉 동산, 부동산 모두 포함하는 거 뭐가 있다? 동산, 부동산 모두 포함하는 거 뭐가 있다? 점유권, 소유권, 유치권이에요. 동산, 부동산 모두 포함하는 거. 뭐라고? 동산, 부동산 모두 다 포함하는 거 뭐라고? 점유권, 소유권, 유치권이다. 아시겠죠? 유치권.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다. 유치라는 것은 뭐죠? 유치는 참 유치스러운 거죠? 돈 안 갚으니까 돈 받을 때까지 상대방 물건을 잡고 있는 것이죠. 알겠죠? 그래서 돈 갚으면 주겠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얼마나 유치스러운지 그래서 유치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질권 아까 말했죠? 저당권이라면 적당히 알고. 자, 이렇게 이제 이걸 물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물권은 모두 우리 민법상으로는 8가지다. 민법 말고도 있어. 알겠죠? 민법상으로 8가지. 뭐가 있다? 시작.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이 8가지는 계속 알아야 되는데 나중에 지상권은 채권이냐 물권이냐 물어보면 다 뭐 채권이 하겠다 물권이 하겠다가 잘 모르겠다 했다 골치 아파. 알겠죠? 적어도 물권법에서 우리가 모두 몇 가지가 있다? 8가지 있다 정도는 암기를 해야죠. 여기서 지금 최근에 점유권이 계속 2문제가 나오고 있어. 알겠죠? 예전에 1문제 나왔거든요. 소유권은요 기본적으로 소유권은 아무리 안 나와도 2문제, 많이 나오면 3문제. 기본 2문제는 뭐 꾸준히 나오는 것 같아요. 알겠죠? 지상권하고 지역권하고 전세권은 보통 1문제인데 여기서는 아무튼 3문제예요. 3문제. 근데 지금 최근에 지상권에서 2문제 나온 적도 있고 1문제씩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우리는 질권의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동산이니까. 우리는 부동산 중개업자죠. 그래서 유치권하고 저당권인데요. 28회 때는 유치권이 3문제가 나왔고요. 유치권에서만. 29회 때는 2문제. 작년에 1문제 나왔죠. 그다음에 이제 저당권 작년에 3문제가 나왔고요. 그래서 이제 유치권하고 저당권에서 모두 몇 문제가 나온다? 4문제가 나온다. 이 정도로 아시면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예전에 비해서 지금 여기 이 분야에서 문제가 조금 많이 나오는데 여기는 뭐 쉬우니까요. 알겠죠? 양은 많아도 쉬워. 알겠죠? 별것도 아니고요. 소유권 부분이 약간 어렵지 그 외에는 뭐 다 쉬우니까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됐죠, 지금? 이렇게 먼저 하고, 물권 됐죠? 그러면 이제 물권은 사람이 주체죠. 자, 사람이 누구죠? 점유권자, 소유권자, 지상권자, 이걸 사람이죠. 그걸 주체라고 그래. 그러면요, 여기서 이제 물건이죠. 이런 물건은 뭐다? 물건은 유체물이에요, 유체물. 유체물이 뭐죠? 유체란 뭐예요, 유체가? 유체는 몸체자죠? 이렇게 몸체자. 몸이 있다, 모양이 있다. 이걸 이렇게 모양이 있어, 없어? 있죠, 이걸 유체라고 그래요. 그러면 책상, 걸상. 다 뭐다? 유체물이요. 유체물. 그 다음에 전기, 기타. 전기, 기타. 중요한 것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이에요. 그럼 자연력은 뭐가 있어요? 태양광선, 햇빛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 전기도 있고요. 그럼 전기 있죠? 전기는 물건이 아니다. 지금 고압전선에 지금 흘러가고 있죠? 저 고압전선 전기 흘러가죠? 그건 물건이 아니다. 저 고압전선 전기 흘러가, 안 흘러가? 흘러가죠? 그것은 관리가 돼야 안 돼요? 관리가 되면은 물건이고 관리가 안 되면 물건이 아니에요. 알겠죠? 자는 봐봐요. 산소. 관리돼야 안 돼. 그러니까 물건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마음대로 호흡하다가, 그래서 지금 뭐죠? 무슨, 뭐라 하지, 그거보다? 코로나 걸렸죠, 지금? 아무끼나 그냥 숨 쉬니까 공짜라고요. 알겠죠? 죄송해요. 아무튼 그렇다, 이 말이죠. 근데 관리 가능할 때가 있어, 없어? 언제 되죠, 언제? 언제요? 마스크 끼면 돼? 마스크 끼면, 마스크 안 입고만 할 거니까, 그거 참 신기하네요. 알겠죠? 여러분요, 어디가 있죠? 병원 가면 있죠, 병원 가면 우리가 산소호흡기 쓰잖아요. 거기에 있는 산소. 그것은 뭐다? 관리가 가능하죠. 이런 메탄가스 관리가 돼, 안 돼? 원래 관리 안 되죠, 원칙은요. 그래서 뭐, 동물들은 다 가스를 배출하죠. 그래서 뭐, 방귀를 낀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관리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런데 그것이 관리가 가능한 경우가 있죠. 그 가스만 또 포집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연료로 쓰는 사람이 있어, 없어? 있죠. 그럼 그때부터는 물건이 되는 거예요. 관리가 가능해야 돼. 간단하죠? 알겠죠? 그래서요, 관리할 수 있는 자연적은 뭐죠? 이건 무체물이야. 모양이 없다. 무체물. 왜요? 공기, 모양이 있어, 없어? 없죠? 산소 모양 없죠? 근데 관리가 가능하면, 알겠죠? 관리가 가능하면 물건이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 물건에는 뭐가 있다? 물건에는 동산하고요, 부동산이 이렇게 있어요. 부동산. 그런데 여러분요, 동산은 수천 수만 가지가 있으니까 동산이 뭐다 하는 것은 정의를 내릴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 법조문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99조에? 동산은 부동산 이외의 물건을 말한다. 부동산 빼고 동산이라고 한다. 왜냐면 부동산은 몇 개 안 되는데 동산은 너무 많으니까. 동산이, 이제 우리 강의실 아니면 내가 동산이요? 뭐, 모르긴 해도 한 100가지가 넘을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뭐, 희한한 물건들 있잖아요. 100가지가 넘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너무나 많잖아요. 근데 여기 우리 강의실에서는 부동산이라고는 딸랑 하나밖에 없어. 뭐, 건물. 알겠죠? 그러니까요, 부동산을 정의하기는 쉬운데 동산을 정의하기는 너무나 어려우니까 동산은 뭐라고 되어 있다? 부동산을 빼면 동산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부동산만 보면 되죠? 부동산은 또 뭐라고 되어 있냐? 토지와 토지의 정착물이다. 이렇게 정착물이다. 정착물이 뭐죠? 움직이지 않는다 이 말이잖아요. 움직이지 않는다. 토지의 정착물이다. 움직이지 않으면 부동산이에요. 이런 봐봐, 여기 TV 지금 뭐죠? 천장에 걸려있죠? 움직여, 안 움직여? 움직여? 안 움직이죠? 동산이다, 부동산이다?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동산, 부동산. 다른 동영상 듣는 사람들은 좀 알아듣게 좀 크게 한번 해봐. 동산, 부동산. 왜? 여러분, 질문할 때 항상 뭘 말하고 질문하잖아요. 그럼 바로 질문하기 전에 말을 생각을 해야지, 항상. 부동산은 뭐라고 그랬어? 아니, 그거 말고 좀 더 그 앞에 거 얘기해. 토지에 정착해서 움직여. 토지에서, 땅 위에서 움직이지 않아야 돼. 땅에서. 토지. 쟤는 어디서 안 움직여? 천장에서 안 움직이네. 알겠죠? 그러니까 저것은 부동산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부동산은 움직이지 않는다 해서 다 부동산이 아니라고. 어디에서 안 움직여야 돼? 토지. 땅 위에서 움직이지 않아야 돼. 알겠죠? 그래서 땅 위에서 움직이지 않는 거 뭐가 있죠?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 건물이지 뭐예요? 건물. 가장 많은 거 아니에요? 건물하고. 그 다음에 여기 뭐가 있다? 임목하고. 그 다음에 명인 방법에 의해서 공시되는 것. 그 다음에 뭐가 있다? 농작물. 이러면 나무 움직여, 안 움직여? 나무
나무 움직이지 않고 나무 움직인다. 그러면 가지가 팔랑 걸리는 거지. 알겠죠? 나무가 움직인다면 강시처럼 이렇게 뛰어다녀야죠. 알겠죠? 나무가.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여, 나무. 알겠죠? 땅 위에서. 그러니까 나무는 땅에 심어져 있죠? 그러면 심어져 있는 상태에서 그걸 뭐라 한다? 부동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나무를 꺾었어. 꺾으면 뭐가 돼? 아, 그러면 동산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요, 장미꽃이 예쁜 장미꽃이 있으면 꺾죠. 야, 너 왜 꺾냐? 나는 동산과 부동산의 구별을 한번 해보고 싶어. 알겠죠? 굳이 가만히 있으면 부동산인데 꺾으면 동산이 되는 것을 이 진실을 알고 싶다. 그럼 누가 할 말이 있다 없다? 없다. 알겠죠? 그래서 그대로 있으면 부동산의 일종이다. 꺾으면 동산이다. 이해됐죠 지금? 왜? 지금 그저 장미꽃이요, 땅속에 이제 나무에서부터 자라 있잖아요. 나무의 일부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의 일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구성 부분이 되는 것이에요. 부동산. 아시겠죠? 자, 이런 건물이죠? 건물은 뭐가 있다? 기둥하고 지붕하고 주된 벽이 있어요. 주된 벽. 이게 있으면 건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플러스예요. 건축물이 뭐야? 건축물? 공법 배웠잖아요. 아직 건축법 안 배웠어? 아, 건축법 배웠어? 언제? 11월 달에? 오케이. 그럼 기억이 대단하겠네. 11월 달에 배웠으니까. 건축물이 뭐다? 시작? 오케이. 알아요. 그래서 건축물은 뭘 생각하라고 했어? 뭐를? 노. 오케이. 캐노피. 알겠죠? 뭘 봐요? 주유소 건물. 주유소는 뭐가 있어? 그러니까 주유소 건물은 뭐야? 뭐가 있어? 지붕하고 기둥은 반드시 있죠. 벽이 있어 없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 그래서 뭐냐면 기둥과 지붕 또는 벽이에요. 알겠죠? 또는 벽. 그러면 그것은 건축물이라고 그래.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알겠죠? 그런데 건물은 뭐라고 그래? 건물은 기둥, 지붕, 벽이 있어야 돼. 그래서 민법상의 건물이라고 그래. 무슨,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면요, 주유소 캐노피는 민법상의 건물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그건 뭐의 일종이다? 건축물이지. 뭐는 아니다? 건물은 아니다. 이해됐나요 지금? 오케이. 자, 잎목이죠. 잎이라는 것은 심어져 있는 상태죠. 서 있다 이 말이죠. 알았죠? 나무가요. 어디요? 땅속에. 땅에 이렇게 보면 땅에 뭐 나무가 이렇게 심어져 있죠. 갑의 거요. 이거 갑의 임야? 갑의 산이죠. 나무도 산의 일종이죠. 그렇잖아요. 임야 일종이죠. 이걸 전부를 해가지고 임야라고 말하지. 저걸 뭐니? 저건 나무야? 그러면 안 돼. 저건 뭐야? 그럼 산이지 뭐예요? 산에 있는 나무죠. 알겠죠? 그래서 산의 구성 부분이죠. 그게 부동산 일종이죠. 그런데요, 지금 여기서 보면 항상 잎목은 뭐냐면 수목이 아니야. 수목의 집단이에요. 집단. 항상 이게. 옛날에는 7종 이송을 해가지고 뭐 30가지 이상 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없어졌어. 그냥 아무튼 집단이면 돼요. 그런데 명인 방법, 명백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법, 이것은 뭐냐면 이건 수목의 집단도 돼. 수목. 집단도 되고 개개의 것도 되고 개개의 것도 되고 한 그루 두고도 되고. 이게 차이가 있어요. 이건 뭐라냐? 이것은 잎목 등록원부에 등록을 하고요. 잎목 보존 등기를 해. 보존 등기를 한 것. 등기, 여기서 잎목이라고 해. 나무인데 100그루, 200그루. 이 200그루를 수목의 집단. 잎목 원부에다가 등록을 해. 나무 무슨 종류 해서 200그루 등록을 해. 그 등록한 것을 뭐한다? 등기를 해. 또 등기부에다가 잎목 등기부가 따로 있어. 알겠죠? 그래서 등기라게 되면 뭐가 된다? 그것을 잎목이라고 하고, 이 200그루는 이 산하고 나머지 나무하고 별개의 부동산으로 봐. 별개의 부동산. 그러니까 만약에 가난한 사람이 이 땅을 을한테 팔았어. 팔면 어떻게 된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산 땅하고 임야 땅하고 이 위에 있는 나무 여기까지만 을이 사는 것이고, 땅은 필요 없고 나무 200그루는 누구 것이다? A 것이다. 이 말이죠 지금. 아시겠죠? 별개의 부동산으로 봐. 그런데 명의는 뭐죠? 명백하게 인식한다 이 말이죠. 뭐다? 예를 들어서 페인트 칠을 하거나 또는 새끼줄로 묶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명인 방법은 뭐냐면 일단 특정이 돼야 돼. 페인트 칠한다. 그 다음에 소유권을 대외적으로 표시해. 소유자가 누구이다? 그 다음에 이것은 뭐한다? 계속돼야 돼. 계속. 이 세 가지를 갖췄을 때 우리는 그것을 명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자가 누구인 것을 알려야 돼. 그러니까 보면 여기 보면 나무가 이렇게 큰 나무가 두 그루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두 그루에다가 명찰을 달아. 명찰. 알겠죠? 이것을 여기서 특정해가지고 소유자가 누구라고 표시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페인트 칠딱 해가지고 여기다 명찰을 달아놔. 그리고 그것이 계속돼야 돼.
누군가가 등산하면서 어떤 놈이 여기다가 나무에다 못을 박아놔 해가지고요 톡 떼버리면 계속성이 있어 없어? 없죠. 그건 명인 방법이 아닌 거예요. 거기다가요 임야는 갑의 것인데 나무는 을의 것이다 이렇게 알죠? 소유자가 누구인 것을 해야 돼. 특정성 알겠죠? 그 다음에 소유자가 누구라고 대외적 표시, 그 다음에 그것이 계속돼야 돼. 그것을 뭐라고 한다? 명인 방법이다. 그다음 농작물이죠. 그럼 농작물은 뭐예요? 농작물은 여기서 이렇게요. 여기서 농작물은 나무하고 이제 두 가지를 봐. 이게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에다가요.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에다가 어떤 사람이 무단으로 경작을 한 사람이 있고요. 경작. 누가 무단으로 무단으로 식목을 한 사람이 있어요. 나무를 심은 사람이 있어요. 두 가지요. 그럼 어떻게 하냐? 이 농작물은 을이했죠. 그러면 이것은 을소유가 돼. 을소유. 무단으로 식목하죠. 누가요? 병이요. 그러면 이 나무는 갑소유가 돼. 갑소유. 나무는 병이 심었는데 갑게 돼. 그러면 가장 대표적인 게 뭐죠? 우리가 식목일날 이 산에 가서 옛날에 어렸을 때요. 식목일날 나무가 많이 심었잖아요. 그것이 지금 현재 내 것이 아니다. 아니잖아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알겠죠? 내가 왜 나무를 위해서 이렇게 일했는지 생각하면 참 한심하죠. 그렇잖아요. 내일 우리 집 일도 하기에 벅찬데 가서 남의 집 가서 산에다 나무 심어줬으니 그렇잖아요. 결론적으로 보면 그러니까요 무단으로 나무를 심으면 그것은 갑의 소유가 돼. 그것을 이제 나중에 뭐라고 표현하냐? 그것은 나무는 토지에 뭐가 된다? 부합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 아시겠죠? 그런데 여기는 봐봐요. 농작물은 보리 같은 것은 한 몇 개월 정도 있어야 되죠? 보리는 한 6개월 정도 있어야 되나? 보리가 파종해가지고 수확까지 하려면 6개월 정도 걸리나요? 그런데요 상추 같은 것은 2주면 무조건 수확을 한대요. 2주. 씨를 뿌리고 나서 2주가 있으면 수확을 하고, 알죠? 그 다음부터는 일주일마다 계속 수확을 하는 거예요. 첫 수확이 좀 어렵고 그 다음부터는 상추 잎 따먹잖아요. 따먹고 나면 그 다음에 일주일이 있으면 다시 또 딸 수 있대요. 알겠죠? 그러니까요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나무가 목재로서 기능을 가지려면 적어도 30년이 있어야 되고요. 또 나무가 뿌리를 내려가지고 이것을 정원수라든가 또는 감나무를 심었을 때 감이 열려면 적어도 3년 정도 있어야 되고요. 그런데요 농작물은요 2주가 있으면 최소 2주, 길게는 6개월 이내에 다 수확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건 짧은 시간 안에 경작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농작물은 일단 을소유로 보는 거예요. 무단으로 경작을 했어도 일단 을꼴로 봐. 그러니까 농작물은 토지에 부합이 된다 안 된다? 부합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 그럼 이것은 누구 것이냐? 을소유죠. 중요한 것은 을이 그러면 남의 땅에다가 몰래 나무를 심었기 때문에 갑한테는 이익이다 손해다? 손해죠. 그래서 갑은 을한테 그 기간 동안 6개월 동안에 월세를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거나 만약에 이 땅에다가 갑이 건물을 건축하려고 그랬는데 건물 건축이 지연되죠. 그럼 그로 인해서 뭐가 있어? 손해가 있겠죠. 그러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도 있다. 청구할 수 있죠. 하지만 물건은 누구 것이다? 을의 것이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농작물에 관한 것이다. 그래서 농작물은 누구 것이다? 경작자. 다시 말하고 누구? 경작자 소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앞으로 임목이란 말이 나오면 그냥 부동산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해. 명인방법 부동산인가 보다 그래. 보통 명인방법 어디에서 많이 하면 미분리 과실이에요. 미분리한 것은 따지 않은 거. 감나무에 감이 열렸단 말이죠. 알겠죠? 우리가 꽃감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은 감이 열린 상태에서 감을 사는 거예요. 아직 수확했어 안 했어? 안 한 상태에서. 알겠죠? 여러분 갈아 마신 배인가? 아니 갈아 마시 아직 안 마셨는데 갈아 만든 배? 그 배 할 때 뭐가 있어야 돼? 배가 있어야 되는데 나중에 수확이 다 돼서 배를 사러 가면 남한테 다 팔아고 없잖아요. 그럼 미리서 산단 말이죠. 미리서 꽃이 이렇게 머금어가지고 꽃망울이 져가지고 배가 딱 열렸을 때 그때 미리서 산단 말이죠. 알겠죠? 그때 뭐란다? 그때 명인 방법을 하는 그건 미분리 따기 전에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하나의 부동산을 봐가지고 가수원 땅하고 가목 나무이죠. 나무는 땅 가수원 주인 것이고 이 과일만 내 거다 이 말이죠. 과일만 부동산으로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것을 뭐란다? 명인방법. 그래서 여러분요 다른 거 다 필요. 근데 여기 보면 딱 봐봐. 명인방법은 새끼줄을 묶은 거죠. 여기는요 임목은 뭐가 돼 있어? 등기가 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저당권은 뭐래야? 저당권은 반드시 등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험에 뭐가 잘 나오냐? 임목에는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으나 알죠? 명인방법은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시험에 잘 나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정도만 좀 조심하고 나중에 다 계속 보니까요. 여기서 딱 보면 여기 건물, 임목, 명방법, 농작물.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은 뭐냐? 토지.
건물, 임목, 명의방목, 농작물. 뭐라고? 토지, 건물, 임목, 명의방목, 농작물. 뭐라고? 토지, 건물, 임목, 명의방목, 농작물. 뭐라고? 토지, 건물, 임목, 명의방목, 농작물. 그걸 뭐라 한다? 부동산이다. 부동산. 알겠죠? 부동산. 그래서 5가지를 부동산이다. 이렇게. 토지는 뭐냐? 토지는 필 또는 필지라고 그래. 필지. 한 필지. 그런데요, 필지가요, 큰 것도 있고 뭐가 있어요? 적은 것도 있죠. 그러니까 요즘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부동산 투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도 나왔더라고요. 180여 개 땅을 사가지고 사기 분양을 해가지고 1000억대로 분양을 해서 팔아먹었더라고요. 중개업자, 부동산 중개업자 10명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사기죄로 고소를 했는데 사기죄로 받아들이기가 쉽진 않다. 왜? 자기가 가서 판단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는데 자기는 가보지도 않고 샀거든요. 우리 보통 보면 나중에 개발되면 땅값이 올라간다는 거지. 지금 땅값이 올라가는 거지. 아니, 걔들 뭐라 그래? 앞으로 이러이러한 것으로 개발이 되면은. 근데 그 땅의 경사가 30도라는 거예요. 30도. 그러면 그거 깎을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요. 그것은 안 되는 거죠. 그래도 자기가 가보지 않고 자기가 그것을 묻지마 투기라고 하는 거죠. 알겠죠? 했기 때문에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사기죄 입증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왜냐면 그 사람들은 180억을 사가지고 1000억대로 했으니까 대형 로펌이요, 변호사 선임하고 그러면 오래 가죠, 이게. 알겠죠? 그래서 아무튼 그런 문제인데, 필지인데, 필이나 필지, 이 토지는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하는 거죠. 토지는 여기서 현실의 경계가 있고, 현실의 경계가 있고, 지적도상의 경계, 지적도상의 경계가 있거든요. 그럼 어디를 경계라고 한다? 뭐냐, 우리가 토지는 현실의 경계를 토지라고 하지 않아요. 지적도상의 경계를 경계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디? 지적도. 아시겠죠? 자, 두 번째. 지적도를 측량을 해야 되는데, 측량의 기술적 착오로 인해서 측량이 처음부터 잘못됐어. 그럼 지적도상의 경계로 볼 수가 없죠? 그럴 때는 현실 경계를 경계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지적도상의 경계하고 현실 경계가 다르죠? 다른데 두 사람이 현실의 경계를 하기로 두 사람이 합의했어. 그럼 어쩔 수 없죠. 합의로 한 대로 가야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은 이만큼의 땅을 이 사람은 뭐 한 것이다? 포기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요, 두 사람이 합의를 한다고 한다면 현실의 경계대로 할 수도 있죠. 근데 그렇지 않고 두 사람이 지금 다투고 있죠? 다투고 있는 상태에서 무조건 뭐로 간다? 지적도상의 경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측량이 잘못됐다, 그럼 어디로 간다? 현실의 경계를 가지고 본다. 아시겠죠? 그런데요, 우리가 이제 건축물 대장에는 100평방미터로 되어 있는데요. 등기부에는 90평방미터로 되어 있단 말이죠. 90 등기부. 표제부에는 이런 경우 이 등기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실제로 대장에는 100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등기부의 등기는 90으로 되어 있어요. 이때 등기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그래서 유효이다 말이에요. 유효. 왜요? 우리가 항상 알아야 돼. 대장은 여러분 등기부 배웠죠? 대장은 뭐가 중심이다? 사실이 중심이지만 등기부는 뭐가 중심이다? 권리가 중요해요. 권리가. 그래서 갑구하고 뭐가? 을구가 중심이기 때문에 만약에 표제부는 뭐죠? 사실이죠. 등기부에는 표제부가 있고 갑구가 있고 을구가 있잖아요. 갑구는 뭐다? 소유권. 을구는 뭐다? 소유권 빼고 나머지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 표제부는 사실이니까, 이러면 사실이니까 뭐요? 우리 반장님 있으면 반장님은 누가 하고 우리 반장이 뭐라고, 있잖아요. 앞에 앉아가지고 노란 입고 항상 이게 뭐 하나, 배트맨처럼 뭐 하나 뒤에 이렇게 등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설명을 해야 안 해? 하죠. 그게 바로 뭐죠? 그게 사실이죠. 이분은, 어떻게 생겼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게 바로 사실이죠. 땅도 다 모양이 있어, 없어? 있죠. 있잖아요. 그 땅 올라가다 보면 계단 2개 올라가서 약간 비탈져가지고 좀 네모로 돼가지고 땅 평이나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걸 우리 뭐라다? 사실해가지고 그러한 사실을 기록한 게 뭐라고 한다? 표제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표제부를 딱 보면 이 땅의 크기가 보통 어느 정도 될 것 같다는 것을 알아야 몰라요? 알 수 있죠. 그런데요, 땅의 면적이 기록이 잘못됐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나중에 변경 수정하면 되는 거지. 등기부가 무효라고 하면 안 되죠. 등기부는 주된 것이 뭐다? 갑구하고 을구가 주된 것이고, 표제부는 부차적인 것이기 때문에 표제부의 기록이 잘못됐다 해서 그것을 무효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다 국가고시에 다 나왔던 문제들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보면 뭐냐면, 물건이라는 것은 뭐다? 물건은 동산과 부동산을 포함하는 걸 물건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물건 그러면 동산, 부동산 포함해. 알겠죠? 그런데 부동산 그러면 뭐다? 5가지. 토지, 건물, 임목, 명의방법, 농작물. 이 중에서 명의방법과 농작물의 차이는
등기를 하느냐 안 하느냐, 저당권의 객체가 되느냐 안 되느냐. 알겠죠? 토지, 건물, 인목, 명목, 농작물 5가지죠. 이 중에서 우리가 그냥 부동산 우리가 흔히 그렇게 얘기하죠. 부동산 그렇게 얘기할 때 뭘 얘기한다? 토지하고 보통 건물, 좁은 의미로 부동산 뭐죠? 토지하고 건물 이렇게 얘기해. 자, 됐죠? 그럼 이제 봐봐. 이것을 우리는 물권이라고 하는 거야. 물권은 뭐다? 사람의 물건이 뭐죠? 점유권은 토지와 건물을, 알죠? 아니요, 동산과 부동산을. 소유권은 동산과 부동산을. 지상권은 토지, 지역권은 토지, 전세권은 토지, 건물, 부동산이니까. 그 다음에 유치권은 물건, 동산, 부동산. 질권은 저당권, 뭐죠? 동산. 저당권은 부동산. 알겠죠? 이렇게. 이것을 직접적 배타적 독점적으로 지배할 수 있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배타적 독점적은 아까 설명했죠. 근데 이게 지금 직접적은 안 했죠. 자, 지금 이걸 설명하려면 우리가 이제 채권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 채권은 뭐다? 특정인이 누구한테? 특정인에게 뭐를? 특정한 행위를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는 권리예요. 여기서 뭐 한다? 청구권이라고 그래. 청구권.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이걸 청구권이라고 그래. 할 수 있는 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 한다? 물권을 뭐라 한다? 지배권. 채권을 뭐라 한다? 청구권이다.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이 2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요, 물권법을 전부 다 설명을 해요. 알겠죠? 간단한 것 같지만 아주 어려운 말이에요. 그럼 채권은 뭐냐? 채권은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예요. 그러면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니까 이것을 무슨 규정이라고 한다? 임의규정이라고 얘기를 해. 채권을 임의규정. 그게 무슨 말이죠? 우리가 사람과 사람 2사람이 만나서 합의를 도출할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래서 법의 규정과 다른 합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채권은 원칙적으로 임의규정이에요. 뭐 빼고요? 임대차 빼고. 알겠죠? 다 임의규정이에요. 그런데 좀 이따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물권은 원래 강행규정이에요. 채권은 무슨 규정? 임의규정. 물권은 무슨 규정? 강행규정. 이렇게. 아시겠죠? 이것은 사람과 사람이고 특정한 행위를 말한다? 급부라고 얘기하는 거야. 급부를 청구할 수 있다. 무슨 말이냐? 갑이요, 여기 을한테요 1억을 빌려줬어. 그러면 갑은 을한테 돈을 받아야 돼? 을의 와이프 병한테 돈을 받아야 돼? 갑은 을한테 돈을 빌려줬죠? 을한테 빌려줬는데 을은 돈이 없대. 자기 와이프 앞으로 다 재산을 빼돌렸어. 우리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다 하고 있잖아요. 알겠죠? 여러분 빼고 우리 빼고 밖에서 그러다니는 사람이요. 알겠죠?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러면요, 갑은 이 2사람이 부부거든요. 부부인데 을이 돈 안 갚으면 을의 와이프한테 돈 갚으라고 할 수 있어 없어? 할 수 있는 사람이 꼭 있긴 있죠. 깍두기는 그렇게 하지만 깍두기 빼고는 할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이걸 뭐라 한다? 우리는 채권은 특정한 사람한테만 청구하는 거예요. 갑이 을한테 돈을 빌려줬으니까 아무리 둘이 부부여도 인격이 서로 다르거든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을의 와이프한테 병한테는 청구를 못하는 거예요. 왜? 특정한 사람한테만 청구하는 거예요. 그것을 채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누구한테는 못해요? 병한테는 못해. 이걸 뭐란다? 이것을 을한테는 청구하는데 병한테는 못하네. 그것을 상대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상대적이네. 상대적. 우리 그 축구원 둥글다. 그 우리나라가 옛날에 이탈리아도 꺾고 스페인도 꺾었는데 바로 그냥 그 다음 아시안컵인가 해서 우리나라가 베트남한테 0대1로 졌거든요. 바로 그 다음에 우리나라 베트남한테 졌어요. 그때 뭐라 한다? 공은 둥글다. 그래서 공은 뭐다? 상대적이다. 누구한테는 되고 누구한테나 다 하는 거 뭐라고? 누구한테나 다 한다? 절대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알겠죠? 그러니까 상대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거 뭐란다? 대인권이다. 대인권. 특정한 사람에 대한 권리다. 그러니까 갑은 을한테는 대항을 하는데 병한테는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특정한 사람한테만 주장할 수 있다. 대인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채권을 뭐라고? 상대적이고 대인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됐죠 지금? 자, 2번째는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채권에서 보면 뭐가 있냐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의뢰한 사람한테요 돈 1억을 빌려주었죠. 그래서 1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 써라. 10월 1일을 뭐란다? 변제기라고 그래. 변제기. 다른 말 뭐란다? 이행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현재가요 5월 1일 현재 5월 1일 현재 갑은 을한테 돈 받을 채권이 있어요 없어요? 5월 1일날 있어 없어? 돈 1억 빌려줬죠? 갑은 을한테 돈 받을 1억이 있어요 없어요? 5월 1일날 없어? 그러면은 없으면 1억 빌렸다고 얘기했는데 1억이 없다고 하면 어떡해요? 변제기가 안 됐으니까
그럼 변제가 안 되면 우리가 변제기 처리 죽어버리면 되겠네, 그러면. 알겠죠? 자요. 채권인데 돈 갚으러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청구가 없지. 청구권이 없지. 채권은 있죠. 돈 갚으라고. 뭐는 없고? 청구, 돈 갚으라고 말을 못하죠. 아직 왜? 변제기가 안 됐으니까. 자, 그런데요. 변제기가 됐어. 그럼 어떻게? 변제기가 됐어. 그럼 어떻게 돼? 가분들한테 돈 갚으라고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청구할 수 있죠. 그럼 우리 돈 갚아야 돼, 안 갚아야 돼? 갚죠. 갚으면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죠. 그것을 급부 보유 권능이죠. 급부 보유 권능이다. 급부를 내가 받을 수 있다. 보유 권능이다. 알겠죠? 청구하고 보유하죠. 보유 권능이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돈 안 갚으면 어떡할? 돈 안 갚으면 어떡할 거야? 돈 안 갚으면 소송을 해야죠. 소송을 소구라고 그래. 소구 권능. 그래서 판결문이 나오죠. 그러면 경매해야 돼, 안 해야 돼? 그것을 말한다. 강제 집행 권능이라고 얘기하고. 그래도 손해배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손해배상 청구 권능이다, 이렇게 얘기해. 알겠죠?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뭐냐? 1억을 뭐란다? 1억을 채권이죠? 채권을 뭐란다? 권리라고 그래, 권리. 자, 시작. 권리가 뭐예요? 권리가 뭐예요? 자, 고갑상표 권리가 뭐예요? 그렇게 법이 어쩌고저쩌고. 알겠죠? 그래서 그것도 이제 권리라고 하고, 여기서 보면 권리는 뭐다? 권리는 권능을 구속요소로 하는 것을 권리라고 그래.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항상 하는 얘기, 어느 것 하나를 가지고 그것이 뭐라고 얘기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법을 공부할 때는 전체적인 틀 안에서.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권리는 지금 여러분이 얘기하는 것은 법이 어쩌고저쩌고. 이것도 권리지만 또 권리는 또 어떻게 또 설명할 수 있다? 권리는 뭐다? 권리는 권능을 구속요소로 하는 것이다. 왜? 권능이 모이면 뭐가 된다? 권리가 된다, 이 말이죠. 자, 내가 지금 권리란 말이야. 권리, 신체, 권리. 신체는 뭐로 되어 있죠? 머리통, 몸통, 다리통, 세 개로 분류되어 있죠? 그러니까요, 머리, 몸통, 하체 부분을 뭐라 한다? 권능이라고 하죠. 권능이 모이면 뭐가 돼? 신체, 사람이 되죠? 이걸 사람을 뭐라 한다? 권리. 알겠죠? 그럼 머리로 해서 머리 부분, 몸통 부분, 하체 부분, 이걸 뭐라 한다? 권능. 그래서 뭐라 한다? 사람의 신체는 권능으로 이루어졌다. 권능이 모이면 뭐가 된다? 사람의 신체, 권리가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권능은 뭐다? 권리를 이루는 개개의 사실이고, 권리는 뭐다? 권능을 구속요소로 하는 것이고.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그것도 권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권리라고 하는 말이, 법률적인 용어는 내가 말하는 것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로 설명되기 때문에 너무 용어에 집착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공부를 처음 하신 분들이 중간에 포기한 이유는 뭐냐? 용어가 모르겠으니까 포기한다고 그래. 근데 용어는 그렇게 배우는 것이 아니고 항상 하는 얘기, 전체적인 구조 안에서 그때 첫 시간을 공부할 때는 여러분이 지금 알고 있는 것처럼 법에 의해서 뭐 주어진 힘이 어쩌고저쩌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우리 항상 걸음마만 기어다니면 누워있어. 애가 맨 처음에 태어나면 누워있다가, 그 다음에 어때요? 뒤집다가, 그 다음에 앉았다가, 기었다가, 걷다가, 뛰다가 하잖아요. 그럼 각각의 단계가 있기 때문에 가면서 이제 권리라고 하는 각종 용어들을 좀 더 넓게 봐야 되는 것이죠. 알겠죠? 여기서 말할 때 권리는 뭐다? 권능을 구속요소로 한다. 이해됐죠, 지금? 그래서 이렇게 권능을 구속요소 하는 것을 채권 권리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요, 우리는 뭐냐면, 일단 여기 보면, 여기는 봐봐. 변제기 때는 뭐가 있죠? 변제기 때는 1억 받을 돈이 있어, 없어? 10월 1일이 됐어. 돈 1억 받을 게 있어, 없어? 그러니까 채권이 있잖아요, 채권. 채권 있고 또 뭐가 있어? 청구권이 있어,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변제기 때는 채권하고 청구권이 똑같아. 변제기 때 채권을 청구하는 거니까. 그런데 변제기가 되기 전에는 채권이 있는데 청구권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채권이란 말하고 청구권이란 말은 동일한 말이다, 아니다?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아닌데 변제기가 되면은 채권을 청구하는 거죠. 알겠죠? 그러니까 채권과 청구권을 똑같이 봐도 무방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표현한다? 청구권은 청구, 무슨 청구권 나오면 그걸 채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지배권 그러면 뭐라고 한다? 물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청구권 그러면 뭐라고 한다? 채권. 근데 같은 말은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가 시험 볼 때는 청구권은 채권이다, 그냥 이렇게 보면 돼. 100%. 무슨 말인지 알겠죠? 채권, 청구권은 뭐라고? 채권. 지배권은 물권이다. 그래서 이제 지배권하고 청구권 나왔죠? 여기다 두 가지만 더 하면 돼요. 두 가지만. 하나가 뭐다? 형성권. 또 하나 뭐가 있다? 항변권. 이렇게 네 가지. 이것을
작용에 따라서 분류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중요한 말은 아닌데 알죠? 우리가 분류 방법 같은 건 중요하잖아. 알죠? 옛날에는 무식해가지고 사법고시 시도 다음 중에서 권리를 작용에 따른 분류의 내용이 아닌 것은 막 이렇게 시험에 나온 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지금 생각하면 정말 무식한 거죠. 그럼 뭐 분류를 이렇게 할 수 있고 저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게 뭐가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은 뭐다? 물권은 뭐다? 지배권. 채권은 청구권. 그 다음에 우리가 동시행 항변권이지 항변권. 그 다음에 뭐다? 형성권이 있다. 이렇게 네 가지, 이 네 가지가 중요하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는 건데, 그럼 봐봐. 여기서 이제, 그러면 채권은 뭐냐? 채권은 사람이 사람한테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요, 항상 사람을 통해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뭐 직접 할 수 없어. 그래서 그걸 뭐란다? 이것을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사람의 힘을 얻어야 돼. 그래서 간접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는요, 물권은 뭐죠? 직접적이죠. 한번 볼까요? 여기요. 갑의 건물이요. 1, 2, 3층이 있는데 갑이 여기서 살고요. 여기 을하고 병이 이렇게 있는데요. 을한테는 전세를 주고요. 전세권이 채권이다, 물권이다? 전세권은 채권이다, 물권이다? 누지선 봐봐요. 전세권 여기. 알겠죠? 여기요. 임차권은요. 월세죠? 임차권은 채권이란 말이죠. 이것은 채권이고 이것은 전세권은 물권이란 말이죠. 그럼 봐봐요. 둘 다 뒤집어 다는 건 다 똑같잖아요. 전세도 뒤집어 자고 채권도 뭐죠? 임대차도 뒤집어 다는 거잖아요. 둘 다 똑같이 뒤집어 다는데 하나는 물권이고 하나는 채권이에요. 효과도 완전히 달라. 물권은 말한다? 물권은 지배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채권은 뭐라고 한다? 청구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알죠? 전혀 다르다니까요. 그러니까 청구는 뭐죠? 청구는 사람이 사람한테, 누가요? 병이 갑한테 청구한다 이 말 아니에요. 나 당신 집에 들어가서 자고 싶어. 그러니까 방 청소 좀 해줘 이 말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요, 이 채권은 사람을 통해서 지배하는 거. 내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통해서 항상 임대인을 통해서. 알겠죠? 내 멋대로 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물권은요, 물권은 계약이 딱 끝나서 전세권 등기가 딱 되죠? 그럼 내가 물건을 직접 내가 사용 수익하는 거예요. 내가 물건을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고. 그래서 딱 전세권은 어떻게 된다? 이 을하고 물건 간의 관계예요. 사람이, 을이, 전세권자가 물건 2층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직접적으로 갑의 동의 받지 않고 내가 그 2층을 내가 직접 사용하고 또 내가요 수익하고 싶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돼요? 한 칸을 뭐 해줘도 되고 임대 줘도 되고. 알겠죠? 근데요 이제 임대차는 채권이죠. 채권이가 이것을 임대나 전대를 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대를 주거나 임차권 양도하려면 누구의 동의가 있어야 돼? 그렇죠. 왜요? 그건 채권이니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채권을 뭐를 하려면 꼭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돼. 협조가. 청구해야 되니까. 나 이렇게 하고 싶은데 괜찮겠니? 이렇게 물어봐야죠. 그러니까 여러분 뭐가 나와? 임차권에서 임차권을 양도나 임차권을 전대를 할 때는 누구의 동의가 있어야 돼?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돼. 그런데 전세권은 물권이죠. 물권은 직접적으로 사용하고 직접적으로 수익하는 거란 말이죠. 알겠죠? 누구의 동의 필요 없이. 갑의 동의 필요 없이. 알겠죠? 그러니까요, 전세권자가 전전세를 하거나 전세권자가 전세 물건을 임대를 줄 때는 설정자인 갑, 소유자인 갑의 동의를 받아 안 받아? 받지 않고 직접적으로 한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이죠? 왜요? 그것은 직접적으로 지배하는 권리가 바로 물권이고 그 다음에 임대인, 다른 사람을 매개로 해서 지배하는 것입니다. 간접적으로 하는 것이 채권이다 이 말이죠. 그러나 채권은 항상 누가 튀어나와야 돼요? 사람이 튀어나와야 돼요. 알겠죠? 채권은?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채권법을 무슨 규정이라고 한다? 임의규정. 물권법은 무슨 규정? 강행규정.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요, 여기서 다시 한다 보면 뭐가 나오냐면 이런 게 나온단 말이죠. 우리가 이제 민법 총칙에서 목적은 뭐가 된다? 확정된다. 언제까지 확정된다? 이행기까지. 목적은 뭐가 있어? 가능성이 있어. 가능성은 언제 뭘 가지고 가능성을 따진다? 사회, 통념, 가능과 불능으로 나누고 불능은 또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은 어떻게 나온다? 성립, 당실의 기준으로. 여기 나오죠? 목적의 적법성. 여기 나오죠? 적법성. 이 적법성은 뭐가 나온다? 무슨 규정? 강행 규정하고 무슨 규정? 임의 규정. 이게 나와 안 나와? 나오잖아요 여기. 강행 규정, 임의 규정 이렇게 나오잖아요. 강행 규정을 뭐라 한다? 강행 규정은 주로 어디다? 물권법이고 임의 규정은 뭐다? 채권법이다 이 말이죠 여기서 주로. 그러면 다른 국가고시에는 다음 중에서 강행성이 인정되지 않는가? 강행성. 이런 말이 나와. 그러면 강행법규가 아닌가? 뭘 찾으라는 거예요? 채권 찾으라, 채권. 그래서 뭐가 나오냐? 채권 양도 금지 특혜 이런 말이 나와. 그러면 딱 찍어야지. 왜? 채권법은 무슨 규정이니까? 이미 규정이니까 따지지 말고. 이해됐죠 지금? 그게 제일 많이 나온다 이 말이죠. 그게 두 가지로 분류할 때.
알겠죠? 그래서 강행 규정이라는 것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와 관계 있는 규정. 이 규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와 관계 없는 규정. 여기는 무슨 규정? 있는 103조와 관계가 있는 강행 규정. 없는 뭘 한다? 임의 규정. 강행 규정은 또 어떻게 나눈다? 어떻게 나눠? 무슨 규정? 효력 규정하고 무슨 규정? 단속 규정 이렇게 나누잖아요. 효력 규정을 위반하면 사법상으로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단속 규정을 위반하면 사법상은 유효다 무효다? 유효 무효 이렇게 나눌 때 어떻게 나온다? 적법성에서 강행 규정, 임의 규정. 강행 규정은 효력 규정, 단속 규정. 효력 규정을 위반하면 무효, 단속 규정을 위반하면 유효. 여기서 같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 강행 규정보다 주로 물권. 왜 주로란 말을 쓰냐? 물권법에도 임의 규정이 있거든요. 여기는 주로 무슨 거이다? 채권이야, 채권. 그러니까 물권법은 다 강행 규정이니까 물권법을 공부하면서 뭐는 강행이다, 뭐는 강행 규정이다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은 뇌가 없는 사람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물권법에서 뭐만 암기한다? 판례가 이거는 임의 규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물권인데 원래 물권은 강행 규정인데 99%가 1% 임의 규정이 있단 말이죠. 그럼 뭐를 암기해야 돼? 물권법에서는 임의 규정을 암기하는 것이고, 알겠죠? 채권법은 다 임의 규정이에요. 그런데 유일하게 뭐다? 임대차는 뭐 임대차. 이 임대차는 원칙적으로 무슨 규정이다? 임대차는 원칙적으로 강행 규정이에요. 강행. 임대차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예외적으로 무슨 규정이 있다? 임의 규정이 있다. 임의 규정. 그래서 임의 규정 몇 가지가 있냐면 기본적으로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 차임 지급 시기, 비용 상한선권, 비용.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 비용 상한선권, 차임 지급 시기. 이런 말했죠. 우리나라는 원래 후불이라고, 후불. 잠자고 나서 돈을 주는 게 원칙이라고. 근데 우리 모텔 들어갈 때는요, 잠자고 나서 달라고 그래, 들어갈 때 달라고 그래? 그걸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원래 임대차는 무슨 규정이다? 채권인데 임대차는 강행 규정이에요.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데 임대차에서 임의 규정인가 있다. 그러니까 그걸 암기해야죠. 알겠죠? 임대차에 관한 모든 것은 다 무슨 규정? 강행 규정이라고. 그러니까 임대차에서는 무슨 규정을 암기해야 돼? 임의 규정 세 가지. 비용상환청구권, 임차권 양도나 전대할 때가 말했죠. 아까 누구의 동의를 받아야 돼? 임차권을 양도나 전대할 때 임대인의 동의. 그러니까 동의란 말은 두 사람 합의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임의 규정 아니에요. 임차권에 양도할 때 임대인의 동의 받는 것. 비용은 돈이죠. 돈이니까 비용상환청구권, 필요비, 유익비, 그 다음에 차임 지급식. 이것은 임의 규정. 그러니까 이렇게 딱 암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전체적으로 보는 것이야. 알겠죠? 왜냐면 물권법 속에 민총에서 배웠던 것들이 물권하고 채권에 공통적으로 적용된다고 했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를 보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물권과 채권이 이렇게 차이가 있어. 같은 전세권이고 같은 임차권은 똑같을 것 같은데 위층 사람 친구는 전세라고 나는 월세 하거든요. 둘 다 갔더니 우리 집은 침대인데 이 집은 침대가 없단 말이에요. 전세는. 그래서 우리 집이 더 좋다 그러면 된다? 안 되죠. 물권과 채권이 부딪히면 누가 우선한다? 물권이 우선한다. 이 말이 있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왜 그런가? 채권이라는 것은 특정한 사람한테만 주장하고 나머지는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고, 물권은요 배타적이죠. 배타적. 독점이란 말이에요. 이 물건에 대한 것은 누구 혼자만? 나 혼자만. 그러니까 세상 누구한테도 이 물건에 대해서 터치하지 말라고 주장할 수 있어 없어? 있다. 세상 누구한테도. 그러니까 그걸 절대라고 그래. 절대권이라고. 절대권. 채권은 뭐라고 하고? 상대적. 갑한테는 뭐라고 할 수 있는데 을한테는 안 되는 거예요. 상대인데 물권은 세상 누구에게도 내가 이것을 하고 있다? 독점적으로 나 혼자 뭐할 수 있다? 지배하는 권리다. 그럼 너는 터치하라 하지 마라 주장할 수 있다. 그걸 말한다? 절대적이다. 절대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물권과 채권이 부딪히면 논리적으로 누가 우선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물권이 우선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물권과 채권의 의의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만이 뭘 할 수 있냐?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 2번 봐봐. 2번. 다음 중에서 물권이 아닌 거 이렇게 돼 있죠. 이런 것들이 약간 어려울 수 있어. 물권이 아닌 건. 그래서 여러분요, 어디를 잠깐 한번 봐야 되냐면 페이지요. 기본서 164페이지 봐봐. 기본서 164페이지 봤어요?
봤어? 거기 보면 뭐라 나왔죠? 맨 밑에 4번 봐봐. 4번 민법 이외의 법률이 정하는 물권이라고 돼 있어, 안 돼 있어? 되어 있죠? 거기 보면 뭐라 하죠? 공장 저당권, 공장 재단 저당권, 광업 재단 저당권 돼 있어, 안 돼 있어? 돼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줄 보면 뭐라 되어 있죠? 가덕이 담보권, 양도 담보. 여기 우리가 가덕이 담보고 양도 담보는 나중에 배우고 바로 밑에 광업권 있죠? 그럼 또 뭐가 있어? 어업권. 그러면 이 어업권하고 강업권이 물권이다. 이걸 제발 부탁해 알아두라고. 수산업법에 보면 어업권, 이 어업권도 물권이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광업권도 물권이고 어업권도 물권이고, 이 강업권하고 어업권에는 뭘 할 수 있냐?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어. 저당권. 그래서 우리 시험 한번 나왔죠? 다음 중에서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는 것은, 그래서 지역권이 정답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거기에 뭐가 나온다? 광업권하고 어업권이 나왔어. 보통 사람들은 다 어업권은 어디 도시여부 이경규인 줄 알고 다 거기다 찍어, 알겠죠? 어업권 그러니까 어디 물고기 잡는 건 줄 알고, 그것이 뭐죠? 어업권이 아니라고. 아시겠죠? 이런 어업권 보면 뭐죠? 가두리 양시장 같은 거 하죠? 그러면 고기를 바닷물 속에서 키우는데 도망가지 않게끔 해야 되죠. 시설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죠. 거기 있는 시설을 봐, 시설물.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가겠어. 태풍이 불거나 뭘 해도 이게 도망가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돈이 들어가죠. 알겠죠? 그것을 뭐라 한다? 어업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뭐의 일종이다? 물권이다. 물권. 아시겠죠? 그 안에 있는 것은 나 혼자만 지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권이다. 이렇게. 그래서 광업권, 어업권 이런 것을 물권이다. 이렇게 얘기해. 자, 문제 2번 봐봐. 근저당권, 그 다음에 지상권. 방금 얘기했죠? 3번, 4번 양도담보, 가덕이담보. 알겠죠? 거기다 두 개 더 써. 가덕이담보 옆에다 써. 어업권, 광업권. 이렇게. 어업권, 광업권도 뭐다? 물권이다. 이렇게. 법인의 대표권이야. 대표권. 대표권을 뭐란다 써? 권한. 대표권 밑에다 또 써. 대리권하고 대표권은 똑같아. 대표하고 대리는 권한이라고 해요. 권한. 이런 봐봐. 대리가 뭐라고 했죠? 대리인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을 해요? 본인을 위해서 일을 해요? 본인. 그것을 뭐다? 권한이라고 해요. 권한. 이해됐죠? 대표권은요? 회사의 대표이사는 회사를 위해서 일을 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을 해요? 회사. 그래서 대표이사를 뭐란다? 권한이라고 그래요. 권한. 대표권은 권한. 대리권하고 대표권은 똑같아. 그걸 권한이라고 그래. 그래서 법률 효과를 자신에게 기속시키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기속시킨다? 타인에게 기속시킨다. 그것을 뭐란다? 권한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지 알겠죠? 권한. 이렇게. 그럼요, 여기까지 일단 하고 잠깐 쉬었다 이러면 다시 하는데요. 이번 시간은요, 뭐 요약을 할 수가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물권과 채권의 의의니까요.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이러면 어디서부터 보냐? 기본서 162페이지부터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